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18번째 병자호란의 대척점 김상헌 대 최명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척과파의 수장 김상헌과 주화파의 수장 최명길.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진왜란 때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임금이 항복을 하는 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물론 10년 전에 일어난 정묘호란도 있었지만 병자호란이 가져온 파급력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명나라와의 군신관계를 끊고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으며 기존에서 3배가량 더 많은 세패, 즉 공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재정도 많이 흔들리게 되었고,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로 끌려가서 명나라와의 전쟁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수십만에 달하는 조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었죠. 웃기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일가 친척을 구하기 위해서 비싼 몸값을 치렀고요. 그로 인해서 이 노예들의 몸값이 더 높아지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그곳에서 계속 노예로 사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병자호란에 얽힌 두 인물 김상헌과 최명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척화파의 상징이 된 김상헌. 1570년 6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상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 집안이 꽤 대단한 편이었습니다. 외조부였던 정육일은 좌의정을 지냈던 대신 중에 하나였고요. 정육일의 조부 역시 중종 시절에 영의정을 또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김상헌의 집안 역시 왕실과 종친 관계에 있었는데, 김상헌은 성종의 손녀의 손자뻘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김극효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주로 지방의 한직을 전전했죠. 그러다가 그의 큰아버지인 현감 김대효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실제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만 큰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죠. 김상헌의 나이 22살인 1590년 진사에 합격했지만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피난을 갔다가 겨울에 강화를 거쳐서 충청남도 서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들 김종경이 사망하는 슬픔을 겪게 되기도 했죠. 이후에는 전쟁 중인 1596년 가을에 과거에 급제를 하면서 승문원 부정자로 첫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여러 간직을 거치는데 1602년에는 당시 실세 중 하나인 소북의 영수 유영경이 대사원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하다가 함경도 지방으로 밀려나기도 했고요. 1611년에는 이연적과 이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스승 조식을 올려치는 상소를 올렸던 우찬성 정인홍을 비난하다가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정인홍에 대한 내용은 제가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2번째 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김상헌은 얼마 후에 복직이 되었지만 다시 2년 뒤에는 아들 김광찬, 둘째 형 김상관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인 아들이 영모로 몰려서 옥사했던 김재남의 손녀 사위라는 이유로 다시 파직이 됩니다.
그러나 광해군 시절에 이처럼 이리저리 치이던 김상헌은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광해군과 북인이 밀려나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서인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되면서 예조참의, 이조참의를 역임했고 1627년 정묘호란 당시에는 진주사로 명나라에 가서 원병을 청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죠. 이후에도 공조, 형조, 예조, 이조 판서를 역임한 후에 1633년 대사헌에 오르면서 타협 없는 강직함, 이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직한 성격 탓인지 그는 후금과 화친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떠오르는 해인 청과 화친을 하고 저무는 해인 명과 단절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조선인의 시각에서는 김상헌의 입장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여진족은 조선인들에게 그야말로 오랑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인구가 1100만 명 가량인 당시 청나라의 인구는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어서 얕잡아 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나라의 시조인 몽케티무르는 태조 이성계의 부하였고 세종대왕 시절에는 사군 육진을 설치하면서 여진족을 멀리 밀어내기도 했으며 유목민은 예비 약탈자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틈틈이 그들을 공격해서 길을 죽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고 명나라와 척을 진다는 것은 이 당시 조선인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이 주화파의 중심이 된 최명길, 1586년 충북 금천에서 태어난 최명길은 성종의 딸인 경순옹주의 5대손으로 김상헌과 비슷한 왕실의 먼 친척벌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지만 몸이 허약한 편이었고 김장생, 이항복, 신흠 등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1605년 한 해 동안 속가와 대과 시험에 모두 합격을 하는 이 천재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의 나이는 불과 당시 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홍문관 전적을 거쳐서 사헌부 감찰, 예조 좌랑, 공조 좌랑, 병조 좌랑을 지나 병조 정랑까지 오르지만 최명길의 스승이었던 김장생, 신흠 같은 인물들이 서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북인에게 밀려서 1614년에 병조 좌랑에서 삭직, 그러니까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1618년 광해군 때 이이첨이 이끄는 대북이 임목대비의 자코 삭탈 및 서국 유폐 여론을 일으키며 정청했지만 서인들은 참여하지 않아서 대북이 탄압이 더욱 심해졌고 결국 국왕과 이서를 중심으로 반정이 모이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능양군 인조를 왕위에 앉히기로 마음을 먹었고 국왕의 사촌 형인 신경진과 조카 구인우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신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잘 굴러가는 문신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신경진이 채찰사인 장만의 종사관이 되었다가 그의 사위였던 최명길을 눈여겨보았고 최명길을 반정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1623년 3월 12일 반전 당일 광해군은 연회에서 취해 있었습니다. 최명길은 반정 날짜를 정할 때 광해군의 폭음을 이용해서 자정을 넘긴 시간에 급습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렇게 반정이 성공을 했고요. 최명길은 이귀,
김류, 김자점 등과 함께 반정 1등 공신 중에 한 명으로 완성 부원군에 봉해졌고 2조 좌랑에서 2조 참판까지 출세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부터 그의 이름에는 불명예가 드리워집니다. 애초에 인조반정의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는 친명반청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청나라에 반대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이들은 당연히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며 명과의 의리를 중시하는 도덕 외교를 시작을 했고 이것이 당시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정묘호란이 발발을 했고 버티지 못했던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물론 형은 청나라였죠. 후금. 이때 이미 후금의 힘을 제대로 깨달은 최명길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금과의 화친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선이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고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이번에는 조선의 군신 관계를 맺자라고 요구합니다. 청의 요구에 분노한 인조는 청과 일전을 불사르겠다는 일념으로 척화파를 지지했지만 채 전의를 갖추기도 전에 청군은 압록강을 넘어서 진격을 합니다. 최명길은 조선이 도저히 청군을 막아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인조에게 강화도로 몽진할 것을 주장했지만 분노한 상태의 인조는 이 주장을 거부하죠. 그나마 왕자와 비빈 등 왕족들은 강화도로 먼저 피신을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인조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3.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 1636년 12월 8일 압록강을 넘은 청군은 먼저 강화도를 포위하고 6일 만에 서울 근교까지 진출하면서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하게 서울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길목을 차단해 버립니다. 인조와 대신들은 하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고 강화도를 점령한 청군은 왕족을 볼모로 잡고 남한산성을 포위합니다. 청군의 공격을 받은 정부군은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지만 적군은 2중 3중으로 성을 포위한 데다가 왕족과 수많은 대신들이 그들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난에 대비하지 못했던 남한산성은 극심한 한겨울의 추위와 식량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척화파와 주화파는 성 안에서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는 영화 남한산성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결국 주화파의 힘이 실리면서 1637년 1월 18일 최명길은 화친을 청하는 국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자 김상헌은 최명길이 쓴 국서, 이 항복하는 문서를 찍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죠. 김상헌, 그대의 아버지는 잠옷 명성이 사후간에 자자하였는데 공은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는가? 최명길, 어찌 대감을 옳지 않다 하겠소. 그러나 이는 곧 부득이한 것입니다. 대감은 찢었으나 나는 이것을 주워 붙여야 합니다. 당시에 김상헌은 죽음을 결행하기도 했습니다. 엿새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사람이 풀어주어 살아나기는 했지만 스스로 목을 메어서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최명길은 자신의 주장대로 다시 국서를 작성했고 결국 강화가 성립되어 1월 30일 인조는 항복 의식을 거행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의 역사서에서는 최명길을 소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끝까지 싸웠을 때 청태종이 직접 이끌고 왔던 13만의 대군을
이겨낼 방법은 사실 전무했습니다. 1640년 11월 김상헌은 심양으로 압송당합니다. 청해장수 용골대는 김상헌이라는 인물이 관작도 받지 않고 청해 연어도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그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조가 명나라를 치려는 청나라에 군사를 보내려고 하자 다시 반대 상소를 올렸던 것 때문에 끌려간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최명길 역시 심양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명길은 명나라에 조선이 청과 강화를 한 것은 종묘사직을 위하여 보존하기를 도모한 것일 뿐이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써서 보냈고요. 1642년 인조 20년에 명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천국에 소환이 된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재밌는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김상헌은 청나라에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끌려갔고 최명길은 청나라에 화친하자 우리가 졌어 라는 항복문서를 쓴 당사자지만 우리가 청나라랑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좀 이해해줘 라고 명나라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 때문에 최명길은 또 청나라에 끌려간 겁니다. 같은 감옥에서 만나게 된 김상헌과 최명길은 그제야 서로가 방법이 다를 뿐 조선을 위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화해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이가 어리고 너그러웠던 최명길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진작부터 마음 깊이 우러렀으니 남은 빚을 다 갚으리라 묘한 시구 삼매경에 들었으니 나그네 마음 서로 같음을 알겠네. 그러자 김상헌도 화답합니다. 좋은 시구 볼수록 더 묘하니 고심한 게 바로 여기 있었구나. 두 세대의 호감을 다시 찾아 100년의 의심 모두 풀어버렸네. 이렇게 한때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피 터지게 싸웠던 두 사람은 결국 만리타양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1645년 김상헌과 최명길은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최명길은 귀국한 지 2년 후에 병으로 누운 뒤에 인조가 직접 문병을 가기도 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1647년 5월 17일 62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김상헌은 인조와 효종이 좌의정 자리를 주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고사하다가 1652년 6월 25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청과의 적하와 주화를 끈질기게 주장하던 이 두 명의 대신은 말년에는 겨루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한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치열했던 대립만큼이나 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화해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을 겪었던 두 사람이지만 결국 각자 마음속에 있는 건 나라를 위하는 마음, 애국심 이런 거였다라는 걸 서로 깨닫고 화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